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1회 기출풀이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제조업자는 제조를 하고 유통업체에게 유통을 전문화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제조업자는 제조를 유통업자는 유통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각각이 역할을 나눠서 수행을 한다는 분업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는데요. 이런 최근의 트렌드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지 않아도 상식 수준으로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1번 보시면 키워드는 고령화 현상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특히 이제 유통관리사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라든지 양성평등과 같은 내용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눈여겨봐 주시고요. 3번 보시면 1인 가구의 증가. 그래서 이제 소포장 제품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굉장히 부정적인 현실인데요. 인구가 감소해서 앞으로는 유통업체, 즉 도매업체나 소매업체를 찾는 고객의 수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을 보시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죠. 유통 채널이 오프라인, 과거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현대로 올수록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상식 문제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5번이 정답이에요.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친절을 베풀려는 태도는 과잉 친절이라서 종업원이 과잉 친절은 베풀지 않도록 고객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경로 시스템 내 단속형 거래와 관계형 교환 거래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단속형 거래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단속, 그러니까 하나의 속도 또는 하나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래를 생각하시고 풀어주시고 관계가 존재하고 교환이 된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는 현대적인 거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단속형 거래는 단순 고객, 현대적인 거래는 동반자의 거래 맞는 설명이고요. 거래 경험의 중요성은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낮지만 현대적인 부분에서는 높다. 특히 우리 CRM이라는 개념을 선생님이랑 공부하시면서 다 공부하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신뢰도를 따져보자면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신뢰도가 중요성이 다소 낮지만 현대로 올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었겠고,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데 리을 잠재 거래선의 수를 보시면 잠재 거래선의 수는 이제 전통적인 거래에서는 한 방향으로 흐르고 고객을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될 고객으로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고객이 많다라고 봤던 거예요. 많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많지만 한 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다. 짧게 이루어지는 관계다 이렇게 봤었다면 현대로 올수록 소수의 우리가 CRM에서도 보셨듯이 장기적인 소수의 고객들과 장기적인 교환 거래를 하는 관계다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잠재 거래선이 있지만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롱런 길게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5번도 보시면 거래선들의 차별화 정도는 당연히 단속형 거래선 낮고요. 모든 그 거래선들을 다 동일하게 우리가 물건을 빨리 많이 팔아야 될 대상으로 보니까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 거래처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도록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5번으로 내려갈게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물었습니다. 상품 구생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판매원이 특히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 자체 신용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매점 가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럼 그 신용카드 대금이 다음 달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적인 기능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 자, 소비자에게 배달이나 설치나 수리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나, 5번이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는데 소비자에게 제품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외한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포함한 사용 방법도 당연히 판매원이 다 알려주잖아요. 포함한 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봐주셔야겠죠. 자, 6번은 법 문제가 나왔습니다. 법 문제는 풀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답 한 번만 보고 갈게요. 답은 2번이었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한번 스치듯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고만 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귀금속이나 자동차 같이 고가의 품목, 여러분 딱 기억나시죠? 편의품이에요? 선매품이에요? 전문품이에요? 전문품이죠. 벤츠 생각나실 거예요. 전문품이 가지는 유통 경로가 뭐냐? 이거는 바로 정답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5번이고요. 전속적 유통 경로에 반대되는 편의품이 가지는 유통 경로는 뭐였을까요? 2번에 있는 개방적 유통 경로였죠. 그리고 중간 단계에 있었던 선매품이 가지는 유통 경로가 1번에 있는 선택적 유통 경로였다. 선매품. 이렇게 아무리 쉬운 문제를 푸실 때도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복습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꼭꼭 계속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자격증 시험은 쉽게 통과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8번은 제가 유통관리사 3급을 가르치면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이라는 이 개념은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굉장히 길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기업이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데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내느냐, 이거를 본원적 활동이 있고 기업은 플러스 지원적 활동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적 활동은 메인이 되는 활동이고요. 지원적 활동은 이 메인이 잘 돌아가게끔 해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활동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본원적 활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처음 나온 거니까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본원적 활동은 상품과 직접적인 상품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유통시키고 상품을 판매하는 그 활동과 관련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이 바로 본원적 활동이고, 이 상품이 잘 판매되게끔 하기 위해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즉 본원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적 활동이야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 활동에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마이클 포터가 본원적 활동이라고 봤던 거는 상품과 관련된 활동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어떤 원재료나 자본 같은 원재료나 자본의 투입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돌려서.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겠죠. 판매랑 마케팅은 거의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매업체라든지 도매업체 등등에게 물류를 시켜야 됩니다. 이동을 시키고 포장도 하고 하역도 하고 보관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판매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우리 유통에서는 꼭 반드시 판매를 하고 난 뒤에 고객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포터라는 이 사람은 사후 서비스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본원적 활동이라고 보았어요.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본원적인 활동이야. 그런데 이 본원적인 활동을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데, 위에다가 이제 얹어 볼게요. 또 다른 활동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구매를 하는 역할이나 또는 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업들에도 보면은 구매팀, 조달팀 따로 있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R&D 부서, 연구개발. 이 더 질 좋은 제품, 더 디자인이 예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할 거야. 플러스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인사팀, 인적 자원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우리 회사의 종업원들을 관리도 해줘야겠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투입, 생산 운영, 판매 마케팅, 물류, 사후 서비스는 본원적 활동이라고 봤다면, 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위에 있는 구매 조달, 연구 개발, 인적 자원 관리라는 활동은 지원적 활동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치라고 하면은 쉽게 돈을 벌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활동들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활동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인적자원 관리, 이게 바로 본원적 활동이 아니라 지원적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필기 꼭 해주시고 한 번씩은 오답 노트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매장 내에서 판매원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역할이 아닌 것은 물어봤는데, 쭉 읽어보시면 정답은 굉장히 쉬워요. 판매원은 정보를 창출해내는 역할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인 거죠. 자, 굉장히 쉬운 문제,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판매원의 기본적인 자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문제도 상식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정답은 3번입니다. 짙은 화장이나 염색으로 고객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오히려 짙은 화장이나 염색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비즈니스 매너겠죠. 자, 11번은 여러분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답지를 보시면 정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판매원이 알아야 될 시장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 이전에도 이런 시장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나왔었는데요. 쉽게 이런 문제를 푸시려면 시장에 대한 정보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문제를 만들 때 논리 구조가 똑같거든요. 시장과 관련된 걸 찾아라. 제품과 관련된 걸 찾아라, 나눠봐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고객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제품은 우리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 그 자체, 가격이라든지 그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주요 고객의 인구 통계적 요소, 고객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맞고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의 특성 맞고요. 3번 상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상권도 결국에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고객이 있는 범위니까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매장 주변의 교통이 어떤지도 결국엔 고객과 관련된 설명이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과 관련된 설명인 거예요. 그런데 5번에 보시면 내가 판매하는 판매 제품의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회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단기 순이익은 쉽게 말하면 내가 1년 동안 1년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기 동안에 벌어들인 모든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뺐을 때 순수익으로 얼마나 남냐, 이게 바로 단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판매원이 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분기 동안 순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이거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는 동떨어진 제품 자체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일선에 있는 판매원이 판매하는 제품 하나하나의 단기 순이익을 파악하는 것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고요. 자, 12번 옆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의 기능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설명을 물었습니다. 자, 유통의 기능은 상적 유통 기능, 상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물적 유통 기능은 물류입니다. 플러스 금융이라든지 금융 기능이라든지 또는 뭐 보험 기능, 정보 기능 등등등의 유통 조성 기능이 포함이 되고요. 2번 보시면 상적 유통은 거래 유통이라고도 하며 수량 조정 기능, 품질 조정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은 처음 나왔으니까 우리 형광펜으로 밑줄 치고 혹시 모르셨던 내용이었다면 꼭 외워주시고, 그 다음 시간적 조정 기능인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등은 물적 유통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죠. 금융이나 위험 부담 기능은 유통 조성 기능이다. 맞는 설명이고, 자,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물류 정보 및 시장 정보 처리 기능은 유통 조성 기능이 아니라 물적 유통 기능, 그러니까 물류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짧은 유통 경로가 선호되는 경우를 물어봤는데요. 짧은 유통 경로라고 하면 유통 경로 자체가 짧다니까 생, 도, 소를 기본으로 봤을 때 이게 긴 유통 경로라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같은 형태가 바로 짧은 유통 경로였다는 거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 유통 경로가 이용되는 경우는 제품이 굉장히 특이해서 생산자가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해야 된다든지 특이한 제품이라든지 또는 소비자가 대량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생산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1번부터 보시면 거래되는 규모가 작을수록
소비자가 생산자를 직접 만난다? 이거는 오히려 반대되는 설명이죠. 클수록 거래되는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제품의 부패와 진부화 속도가 빠를수록, 요거는 맞는 설명인 것 같아요.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 요즘에 직거래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2번 보시면 시장의 지리적 집중도가 높을수록, 요거는 해석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제품의 표준화 정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제품인 경우에 짧은 유통 경로를 활용할 케이스가 크겠죠. 자, 3번 보시면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그쵸? 많이 살수록, 제품의 기술성이 높을수록, 제품의 기술적으로 복잡해서 쉽게 말하면 생산자한테 직접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기 때문에 짧은 유통 경로가 선호되는 케이스는 정답 3번이 되겠고, 4번, 5번도 보시죠. 평균 주문 규모가 클수록,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살수록. 그리고 기업의 규모와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능력이 커서 충분해서 대량 자본을 이용해서 큰 돈을 들여서 많이 살 수 있는 경우 짧은 유통 경로가 선호되겠죠. 그리고 5번 제품의 단가가 높을수록 선호되겠죠. 높을수록 유통 경로에 대한 통제 욕구가 강할수록,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짧은 유통 경로가 선호된다. 유통 경로를 통제하고 싶으니까 생도 소소를 다 거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랫동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내려갈게요. 직업과 직업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전에도 비슷하게 출제된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직업윤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윤리인 거잖아요. 우리 상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비즈니스 매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고객들이 너무 진상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윤리도 있고, 직업과 관련된 윤리들이 있는데, 이 직업 윤리는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반 윤리에 포함되는 직업 윤리가 더 작은 개념이다.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일반 윤리의 한 특수한 형태인 건 맞는데, 일반적인 국민 윤리에 직업 윤리가 우선하는 가치 체계이다. 이 설명이 틀렸죠. 직업 윤리가 더 작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윤리가 직업 윤리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봐주셔야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읽어보시면 상식으로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도 상식 문제 나왔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판매자의 행위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쉽게 정답 나오실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람직한 거 하나만 딱 고르시면 돼요. 정답은 5번. 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구매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기예요. 자, 16번으로 갈게요. 쉬운 문제예요.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 파트 초반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유통 경로상에서 거의 모든 유통 활동을 수행하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도매상 나왔는데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상이 뭐냐? 다 제공한다 해서 정답 4번 완전 서비스, 완전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도매상이다. 어렴풋이 기억나실 것 같아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꼭 복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이에요. 유통경로의 구성원이 특별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 그대로 정답 찍어주시면 됩니다. 4번 전문적 권력입니다. 자, 18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거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빨간색. 저희가 이거를 기본으로 시험에 많이 나와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키워드 잡으셔서 외우셨을 텐데, 여기에 나온 이 질문지, 그럼 이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발전 이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진공지대 이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진공지대 이론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짝대기 한번 보세요. 시장에 다양한 소매점이 존재합니다. 1단계입니다. 그 다음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유통업체의 형태로 전환이 됩니다.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특성의 새로운 유통업체의 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렇게 3단계로 보시는 게 진공지대 이론이에요. 자,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시장 안에 동그라미 형태의 소매업체, 세모 형태의 소매업체, 네모 형태의 소매업체, 하트 형태의 소매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하트 형태의 소매업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를 찾아가서 많이 사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트 형태 소매업체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구나를 학습하고, 나머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도 전부 다 하트 형태의 유통업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하트 형태의 유통업체만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이 소매상의 형태로 봤을 때 기존의 이 업체들은 전부 다 형태가 없어지는 그런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간을 진공상태다라고 해서 진공지대다, 하트밖에 없고 나머지는 비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어있는 자리에는 또 다른 새로운 소매업체가 생길 확률이 크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진공지대에는 하트와는 또 다른 새로운 별표 형태의 소매업체가 생길 것이다. 또 그래서 얘네끼리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 이론이 바로 진공지대 이론입니다. 진공지대 이론은 두 번째 짝대기에 있었던 내용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는 이론 문제 풀 때 진공지대 이론도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양성평등 정책의 촉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이런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 많았었는데, 조금 이게 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도 이제 당연히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각자의 가치관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테지만, 이 단어들이 조금 어색해서 틀리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제가 어려웠던 단어는 성주류화라는 단어였어요. 성주류화라는 단어는 무슨 성 하나를 주류화 시킨다는 건가? 라고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주류화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 여성 관점에서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여성 관점에서 벗어나서 양성 관점, 그러니까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한 게 성주류화 조치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여성들만 마치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여성들에 대한 정책이나 여성들에 대한 법만 제정하자, 이게 아니라 젠더적인 관점에서 양성, 남성과 여성 둘 다를 위한 정책이나 법을 내놓자라는 조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검색을 해봐서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그 이 성주류화 조치의 내용, 그러니까 젠더 관점에서 뭔가 정책을 다 만들겠다라는 내용 중에 성별 영향 평가,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요소가 얼마나 제거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성별 영향 평가라고 해서 이게 성주류화 조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여성 환경 영향 평가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고 성별 영향 평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는데 요런 문제는 틀리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제 해설 보셨으니까 요런 게 있었구나, 성주류화가 이런 거고 성별 영향 평가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한번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보통 체인이라고 하면은 프랜차이즈를 배웠었는데 거기에서 유통관리사 기존의 상급 내용보다 조금 더 발달된 문제가 나왔어요. 다수의 소매점이 있어요. 근데 이 소매점들이 프랜차이즈에서는 하나의 본사가 다수의 지점들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프랜차이즈였는데 다수의 소매점이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대요.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체인 조직이 구성된다라고 하면 정답은 임의형 연쇄적 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과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통업체 브랜드 우리 오랜만에 나왔죠. 예시로 이마트, 노브랜드. 노브랜드로 설명드렸었는데요. 유통업체 브랜드랑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은 한국말로는 제조업자 브랜드, 영어로 표시하면은 내셔널 브랜드라는 개념입니다. 유통업체 브랜드는 말 그대로 유통업체, 예를 들어 이마트가 직접 만든 자체 제작 브랜드입니다.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신 많이 판매해서 이제 마진을 남기려는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아마 제조업자 브랜드일 거예요. 저는 이제 방금 저녁을 먹으면서 치킨이랑 콜라를 먹었는데 콜라, 코카콜라, 펩시 이런 브랜드들이 전부 다 제조업자 브랜드, 제조업자가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21번에서는 유통업체 브랜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보시면 주된 상표주는 중간상, 소매상이다, 맞는 설명. 그래서 이름이 유통업체 브랜드인 거고, 2번 제조업체 브랜드에 비해 주로 저가격이 특징이다, 맞는 설명이죠. 노브랜드 가시면 노브랜드가 햇반을 98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이유 이러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 OEM 방식보다는 자체 생산을 한다. 여기가 틀린 설명이네요. 반대죠. 유통업체 브랜드는 자체적인 공장을 가지고 있진 않기 때문에 OEM 방식을 택하게 되고, 제조업자 브랜드가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자체 생산을 한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4번 보시면 제조업체 브랜드보다 저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폭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5번 전국적인 규모의 광고를 하는 제조업체 브랜드에 비해 대중의 인지도는 낮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그 코너를 만들어서 대중들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22번 가겠습니다. 품질을 평가하는 5가지 요소, 서브퀄 기억나시죠? 신확유 공대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정답은 바로 나오셔야죠. 정답 1번입니다. 신뢰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그리고 대응성이라는 말 대신에 응답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3번 갈게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소매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설계 방식이 아닌 게 뭐냐? 1번부터 보시죠. 각 웹페이지나 매장은 관련성이 높은 상품들로 구성하는 것. 이게 기본이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룹핑. 여러분 마트 가보셔도 뭐 정육 코너, 생필품 코너, 뭐 의류 코너 이런 식으로 코너들이 다 나뉘어져 있고 백화점 가도 1층은 뭐 명품 코스메틱 브랜드들, 뭐 2층은 여성복, 3층은 남성복, 4층은 아동복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셔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메뉴로 코너를 다 나눠놔서 뭐 여성 의류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상위 코너, 하위 코너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2번.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여 웹페이지나 매장들을 둘러보기 쉽게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고객에게 익숙한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라고 하는데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점이 또는 이 쇼핑몰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 편의품인지 선매품인지 전문품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만약에 편의품, 뭐 생필품 같은 편의품이라면 당연히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해서 설계를 해서 쇼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취하겠지만 전문품이라면 표준화된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게 고객에게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번의 설명은 편의품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4번. 산만할 정도로 다채롭거나 지루할 정도로 단순한 상품 진열은 피한다. 왜냐하면 우리 소매점의 특징 중에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번. 고객의 쇼핑 동기를 고려한 설계 유형을 적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24번으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응대에 대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거 상식 문제겠네요. 쭉 읽어보시면 4번. 고객과 눈을 맞추고 속삭이는 듯한 다정한 말투로 대화하는 것은 연인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서나 있어야 되는 일이죠. 고객을 대할 때는 말투를 정중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말투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자, 25번 가볼게요. 소매점 재고 통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를 통제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급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보관비가 많이 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재고를 너무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면은 보관비는 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매장에 품절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이 재고를 이 상품을 수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그때 매번 주문을 해야 되니까 운반비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딜레마예요. 결국에는 재고를 많이 보유해서 보관비를 크게 할 것이냐, 재고를 적게 해서 운송비를 크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상품을 취급하는 매장이냐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적정 수준의 보관비와 운송비를 비교해서 가장 낮은 비용이 들게끔 해주는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해주는 그 재고 수량이 몇 개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재고 통제 방법이 되는데요. 이 재고 통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1번.
고객의 수요와 합치되는 상품 구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죠, 당연히.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많이 팔리는 상품은 많이 갖다 놓고 적게 팔리는 상품은 조금 갖다 놔서 보관비를 아끼고 이걸 하려고 우리가 재고 통제를 하는 거죠. 자, 2번. 고객에게 상품 구성 및 구색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주어 충동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데 왜냐하면 상품 구성이나 구색이 풍부하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는 재고가 많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과잉 재고. 근데 이 과잉 재고일 때 단점이 뭐였죠? 보관비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재고 통제를 하지 않고 과잉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관비가 많이 들어서 재고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판매 기회 상실 및 가격이나 압박을 감소시켜 보다 큰 이익의 실현을 보장한다. 그쵸? 이게 목적이죠. 양호한 재고 통제는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매입해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 정보를 제공한다. 맞고, 상품 회전율이 향상, 그러니까 재고 통제가 잘 되면 상품 회전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상품에 투입되는 자본이 절감된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6번으로 가볼게요. 작은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는 대형 점포나 많은 매장이 모여있는 복합 쇼핑몰에서 사용을 한다. 고객이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둘러보기가 용이하다. 상품의 노출도가 높다. 공간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중요한 특징이네요. 안내 서비스가 많이 요구된다. 자, 여러분, 이 설명을 읽으셨을 때 편의점이 떠오르세요? 백화점이 떠오르세요? 느긋한 마음, 노출도가 높다, 효율성은 떨어진다, 서비스가 많이 요구된다. 당연히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바로 자유형 레이아웃이었습니다. 반대로 백화점의 반대인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레이아웃은 격자형 레이아웃이었고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광고. 이제 광고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TV나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우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바로 광고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한다. 맞는 설명. 통상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매체별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죠. 우리 TV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30초, 15초에 몇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3번. 총 도달률은, 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총 도달률은 광고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로 광고가 노출된 평균 횟수를 말한다 해서 틀렸어요. 총 도달률은 총 횟수입니다. 평균 횟수는 평균 도달률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장난 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자, 4번, 5번도 보시죠. 광고가 이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 소비자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교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저는 기억 남는 게 최근에 아이폰 광고를 보니까 그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으로 직접 찍은 광고다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 아이폰을 샀을 경우에 이런 광고처럼 훌륭한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너의 삶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기업이나 브랜드에 대한 감성적, 상징적 소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용이하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으로 갈게요. 서비스 실패가 일어났대요. 서비스 실패라고 조금 어렵게 표현했지만 좀 쉽게 표현해보자면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걸 경우인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소비를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 실시해야 할 서비스 회복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고객의 말을 경청.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고객의 상황을 이해해라. 맞는 설명이죠. 자, 2번.
공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고객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3번. 문제 해결의 순서상 고객의 감정적인 측면을 해결하는 것보단 금전적인 보상을 우선시해라. 아니죠. 문제 해결의 순서상 경청하고 고객님 그러셨어요 하면서 공감하고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4번. 이 내용이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고객의 불편이나 손해에 대해서 가치 부가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죠. 그 다음 서비스 회복 절차가 끝난 후에는 저희가 해드린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라든지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사후 관리를 시행해야 된다는 점까지 5번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상식 수준으로 푸실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29번입니다. 편의품의 판매 전략. 자, 1번. 구매 빈도가 높다. 맞는 설명. 가능한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 맞죠? 편의점은 동네마다 막 5, 6개씩 다 있잖아요. 자, 2번. 상표에 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므로 편의점 제조업체들은 광고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 자, 3번. 판매 증대를 위해 고객이 점포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도록 즐거운 쇼핑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자, 3번입니다.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판매 전략이 충동 구매를 유발할 수 있도록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은 예시 POP 광고를 포인트 오브 퍼체이즈 광고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광고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판매 증대를 위해서 고객이 점포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도록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동선을 길게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그런 즐거운 쇼핑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는 전문품,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백화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의품이 아니라 전문품을 판매할 때 전략에 더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4번.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매하므로 맞죠? 습관적 구매를 유도한다. 맞는 설명. 자, 그 다음 5번. 단가와 마진이 낮아요. 전문품에 비해서 편의품의 단가와 마진이 낮죠. 상품 회전율을 그러니까 많이 팔아라. 많이 파는 판매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0번으로 넘어갈게요. 판매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판매 활동. 판매 활동이라는 거는 판매자가, 셀러가 이제 구매자, 바이어에게 어떤 물건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판매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판매 활동의 본질은 고객과의 교환 거래를 실현시키는 활동이다. 맞죠? 판매자와 구매자의 교환 거래입니다. 뭐가 교환이 되냐?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을 주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그 대가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등가 교환이 되는 활동인 거죠. 자, 2번. 고객에게 상품의 효용을 알림으로써 구입을 설득하는 활동이다. 맞죠? 고객에게 구입을 설득하는 활동. 3번. 고객이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 자신에게 좋다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이다. 맞는 설명. 점포의 서비스 수준이나 취급 품목의 품질 수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요게 아니네요. 점포의 서비스 수준이나 취급 품목의 품질 수준이 어떤지 고객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이를 느끼게끔 해서 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도록, 그래서 그게 구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우리 점포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우리가 취급하는 제품이 이렇게 품질이 좋고 이거를 알리기만 해서는 고객이
구매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엔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판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5번. 고객이 현명한 구매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1번으로 가볼게요. 효과적인 경청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말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도록 노력,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 이게 기본이죠. 경청의 기본. 자, 2번. 인내심을 갖고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여 듣는다. 잘 듣는 거죠. 전달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집중하며 말을 삼가고 질문이나 반박은 하지 않는다. 여기가 틀린 설명이네요. 일단 전달자의 메시지에 관심을 집중하는 건 맞아요. 말을 삼가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반응을 해줘야 되고 질문이나 반박은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정말로 경청해서 듣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끔 하려면 합리적인 질문,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주는 것은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래서 반응 잘해주고 합리적 질문을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봐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 치는 등의 공감 표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상대방이 전달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의 동기나 정서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경청이죠. 경청은 이런 비즈니스 매너에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32번 갈게요.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 뭐냐? 자, 요거 우리 이전에도 한번 기출이 되었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브랜드 자산은 두 가지가 더해집니다. 브랜드 인지도 플러스 브랜드 이미지. 이 공식을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특히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5번에 나왔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포함되는 요소로는 우리 앞에서 이론 파트에서도 배우셨겠지만 브랜드 상호라든지 로고, 심볼, 슬로건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니까 한 번씩 필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3번으로 갈게요. 서비스 실패 시 컴플레인이 일어날 상황이 됐는데 고객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이걸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불평이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컴플레인을 안 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불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객 자신에게도 나 내 책임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욕구 불만에 대한 감정적인 분출? 이거 자체가 불평인데. 정답 4번. 자, 고객 자신의 주관적 평가에 대한 불확신.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게 맞았나? 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도 컴플레인을 걸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는데 불평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중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줄만 읽으시면 돼요. 서비스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특징은 비분리성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35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구매 시점 광고, POP 광고 문제가 나왔네요. POP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충동 구매다라고 계속 강조드렸고요. 자, 고객에게 찾고자 하는 매장으로 안내하는 표시 기능을 제공한다. 맞는 설명. 판매원을 대신해서 정보를 준다. 시즌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활용이 된다. 맞는 설명. 상품의 특징이나 가격, 소재 등 상품을 설명해 주는 데에 활용이 된다. 맞고요. 저는 담배를 피지는 않지만
항상 편의점 그 계산대 앞에 서 있으면 담배 POP 광고가 막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가면서 계속 정말 눈길이 가게 만들더라고요. 아, 저렇게도 광고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고, 그래서 담배를 아예 안 피는 비흡연자도 담배 이름 한 번씩은 읽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 4번. 고객들의 가시거리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점포 벽면에 우선 설치한다라고 하는데, 점포 벽면에 우선 설치라는 부분이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점포 벽면에 포스터를 설치해서 눈길을 끌거나 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점포 벽면이 우선이다라는 그런 법은 없고, 그 상품이나 또는 광고의 특징에 맞춰서 소비자의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 설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소요 비용이나 예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거는 모든 광고에 대한 맞는 설명이게 되겠죠. 자, 36번 가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이거 1번, 2번, 3번, 4번에서 보시면 그룹핑, 페이싱, 조닝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 먼저 빈 공간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 가셨어요. 샴푸가 떨어져가지고 샴푸를 사야 돼요. 그러면 우선 대형마트인 경우에는 천장에 붙어있는 그 코너 이름들을 보시면서 생필품을 먼저 찾으실 거예요. 그쵸? 생필품 중에서도 샴푸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보통 이렇게 붙어 있을까요? 샴푸 린스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진열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샴푸 린스 코너의 진열대예요. 그러면은 구역이 다 나눠져 있을 거예요. 뭐 반으로 나눠서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은 샴푸 코너, 오른쪽 부분은 린스 코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고, 샴푸 코너 안에서도 이제 구역이 또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이만큼은 A 브랜드의 코너, 또 이만큼은 B 브랜드 코너, 또 이렇게 나눠서 C 브랜드, D 브랜드, 뭐 이렇게 나누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A 브랜드에서 A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몇 개씩 진열이 될지도 다 지정이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막 아무렇게나 판매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열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규칙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먼저 코너가 결정이 될 거고, 전체적인 이 주제, 그 다음에 그 코너 안에서도 두 번째 구역이 지정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 안에서도 몇 개씩 진열이 되느냐가 지정이 될 거예요. 이때 이 코너 있죠? 제일 크게 나눠 놓은 샴푸린스 코너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룹핑, 수많은 소매 제품들을 그룹에 맞춰서 성격과 특성이 유사한 상품들끼리 배치를 한다. 이게 바로 그룹핑이고요. 그룹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룹을 만드는 걸 그룹핑이라고.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것.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존을 만든다 그래서 조닝이라 그래요. 존이 구역이잖아요. 조닝. 한국말로도 그냥 조닝이라고 써요. 그 다음에 그 브랜드 안에서 하나의 제품을 몇 개씩 배열을 해놓을 것이냐. 이게 바로 제가 이전에 이론 파트에서 강조드렸던 페이스, 얼굴. 몇 개씩 진열할 거냐. 가로 길이. 이거를 페이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그룹핑 먼저 지정, 그 다음 조닝, 그 다음 페이싱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1번 레이아웃의 그룹핑은 상품의 성격과 특성이 유사한 상품들을 그룹별로 진열한다. 맞는 설명. 자, 2번 레이아웃의 페이싱은 페이스의 수량, 가로 길이죠. 뜻하는 것으로 앞에서 봤을 때 하나의 단품을 옆으로 늘어놓은 개수. 맞는 설명. 자, 그 다음 레이아웃의 조닝은 그룹핑한 상품을 진열 공간에 배분하여 도면상에서 상품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설명. 자, 4번 매장의 구성 단계는 일반적으로 그룹핑, 페이싱, 조닝이 아니라 그룹핑 1번, 다음 조닝 하고 마지막 페이싱이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매장의 레이아웃은 소비자의 구매 행동 양식과 업종 및 업태 그리고 매장 규모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7번입니다. 포스 시스템 또 오랜만에 기출이 됐네요. 포스. 판매장의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판매 정보를 컴퓨터로 자동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상품을 제조회사별, 상표별, 규격별로 구분해서 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단품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 단품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바코드였죠. 바코드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예전에 이제 기출에서 공부하셨었던 바코드 숫자별 의미 이것도 한 번씩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단품은 뭐라고 부르죠? 스쿠 이렇게 불렀었죠. 자, 3번 이것도 이전에 기출 한번 됐었던 내용인데요. 3번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포스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수량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가 틀린 설명입니다. 파악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포스 이제 마트에서 찍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이미 마트에 진열이 되어 있는 상품을 가져와서 판매대에서 포스기로 찍어야 이 상품의 재고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 상품의 브랜드 정보는 뭔지, 규격은 어떤 것인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런 정보들을 다 판매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상품의 수량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포스 시스템이 아니죠. 포스 시스템의 단점이라면 단점 한계겠지만 상품을 가져와서 리딩하는 방법이 바코드를 리딩하는 방법이 바로 포스입니다. 자, 4번 포스 시스템을 통해 계산 실수나 상품 혼동을 줄일 수 있다? 너무너무 좋은 장점이죠. 포스 시스템은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점과 전문점 어디에서나 사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38번은 키워드 잡고 갈게요. 단일 품목을 대량 판매한대요. 제가 이전에 그 소매업 부분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이제 유통에서 대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벌크 진열입니다. 벌크 디스플레이. 많이 팔려고 이제 인기 상품이나 계절 상품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방식. 이게 바로 벌크 진열입니다. 자, 39번. 비주얼 머천다이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비주얼 머천다이징은 말 그대로 비주얼, 시각적으로 머천다이징. 판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의미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게끔 우리 매장을 인테리어 관리한다든지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눈에 보이게 진열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도록 자, 키워드 비주얼이니까 시각적인 요소를 연출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 이것이 바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40번. 다양한 유통업체들이 서로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점차 무모해지는 공격적인 판매 촉진. 점차라는 말 때문에 정답은 눈덩이 효과라고 대한상공회의소 그 질문 답변 코너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눈덩이 효과를 유통에서 저도 따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41번입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판매원이 취해야 하는 태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구매 선택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게 응대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판매 방법이죠. 구매 선택의 책임을 우리 브랜드가 끝까지 지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AS, 애프터 서비스, 한국말로는 사후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너가 우리한테 너의 결정으로 물건을 사갔지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가 함께 책임을 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매를 해야 총 가치 창출이 더 늘어난다. 라고 아까 그 마이클 포터 씨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그냥 상식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2번에 3S는 처음 나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단정한 복장과 함께 3S를 갖추라고 하는데 3S가 스마일, 그리고 sincerity, 스무스 무드가 있네요. 미소, 진실성, 그리고 부드러운 분위기 이렇게 3개가 있어야 판매원이 고객에게 판매를 할 때 좋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42번으로 내려갈게요. 기억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먼저 기억이 뭔지 파악을 해볼게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한 다음 다양한 부정적인 정보나 미처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접하면서 뭐를 느끼냐면 구매에 대해서 심리적 불편함을 느낀대요. 요거는 이제 그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구매 후에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인지 부조화라는 개념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가지고 있는 내가 얻게 될 기대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고 나서 만족 수준이 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 차이가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인지부조화. 자, 인지부조화. 그러니까 기대와 만족이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구매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없을 때 발생하겠죠. 당연히. 이미 구매를 했으니까 이미 사용을 했는데 환불을 못해. 그럼 인지부조화가 더 커지고. 자, 2번. 인지부조화는 마음에 드는 대안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발생한다. B를 샀어야 했는데 내가 왜 A를 샀을까? 요럴 때 B에 대한 생각이 막 점점 더 커지면서 인지부조화가 더 커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 다음 인지부조화는 선매품보다는 편의품을 구매할 때 발생한다. 요게 틀린 설명이네요. 우리가 보통은 편의품에 큰 돈을 들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오늘 콜라를 먹을까 사이다를 먹을까 고민했는데 사이다를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콜라 먹을걸 이랬어요. 그런 이 인지 부조화가 그렇게 오래 가나요? 아니죠. 한 3, 4분 지속될까요? 정말 1, 2분 지속되고 끝날 고민 인지 부조화인데, 소매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장고가 있어요. 삼성 냉장고 살까? LG 냉장고 살까? 비스포크 살까? 오브제 살까? 막 고민을 하다가 비스포크를 샀어요.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오브제 살걸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렇게 냉장고처럼 조금 나의 구매 노력이라든지 돈을 많이 들이게 된 그런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가 훨씬 더 오래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
선매품이랑 편의품의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편의품보다는 선매품, 선매품보다는 전문품을 구매할 때 인지 부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4번. 판매자는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 직후 감사의 뜻과 함께 구매자에게 안내 책자, 홍보지, 서신 등을 통해 구매자의 선택이 현명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겠네요. 자, 판매자는 소비자의 인지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광고를 통해 자사 제품의 좋은 면을 강조함으로써 구매자의 선택이 현명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강화 광고를 할 때 비용이 더 들기는 하겠지만요. 자, 43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품 구성을 핵심 고객 가치, 실제 제품. 자, 실제 제품 우리가 보통 유형 제품이라 부르죠. 확장 제품으로 분류할 때 확장 제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쵸? 바로 5번 보증 서비스입니다. 1번 핵심 편익은 핵심 제품에 해당할 거고, 제품 특성, 제품과 관련된 내용은 유형 제품, 디자인도 제품의 유형 제품, 그 다음 패키징, 포장도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4번 중간상 판매 촉진. 우리 기출문제 좀 초반쯤에 많이 나왔던 푸시머니 기억하시나요? 중간상에게 주는 돈, 우리 거 많이 팔아달라고 주는 돈을 바로 판매 장려금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추가 설명드리자면 사은품이나 세일이나 할인 쿠폰이나 보너스팩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중간상한테 제공하는 판매 촉진 전략이 아니라 소매상이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는 판매 촉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비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편의품에 대한 설명, 전문품, 선매품, 미탐세품. 생각보다 난이도가 쉽게 나왔는데요. 마지막 핵심품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건데 설명 보시면 애프터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애프터 서비스는 위에 43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핵심품이 아니라 확장 제품의 특징이었습니다. 확장 제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쉽게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으실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도 그렇고 점점 유통관리사 3급 시험이 예전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트렌드를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기출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맞았지만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든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오답노트 반드시 하시고 오답노트를 작성하신 다음 계속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 구조를 정답을 만들 수 있게끔 변경시켜 주시는 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